안녕하세요. 예.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잘 못 보냈어요? 예. 자, 오늘 어젠가 그 산불도 저 강원도 쪽에는 산불이 또 나가지고 한번 돌아가시고 뭐 그랬다는데요. 하여튼 건조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 관리들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하여튼 우리 공부는 이거 하루 이틀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장기간 싸움이니까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자, 오늘 공법은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건축법 많이 봐야 돼요. 건축법도 많이 봐야 되니까 다른 학원에서 악소리 날 정도로 또 했으니까 좀 부지런히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확인학습 문제 먼저 쭉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부터 우리가 쭉 국토법 마무리 졌는데요. 그 1번 두 개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앞글졌다 갖고 정택이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대상. 정택이는 10년. 그다음 이번에 도시지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 적용하는 건폐율 용적률은 150%, 용적률은 200%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 도시든 비도시든 마찬가지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 완화해 주는데 건폐율은 1.5배까지, 용적률은 2배까지만 완화해 줄 수가 있죠. 3번에 특광사 운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발 행위는 모두 몇 개냐? 몇 개요? 3개죠. 자, 기획번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 안 받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할 때는 일체 허가 안 받아요. 니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경작, 농사도 허가 안 받아요. 저거 기역, 니은 빼고 디귿, 리을, 미음 그 3개가 허가 대상. 그럼 디귿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 자, 이게 허가 대상이죠. 이거 우리 저번 주에 중간반 특강할 때도 시험 문제 본 거 아니에요. 그때도 틀리고 또 틀리고. 그래서 토속 채취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대로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 그게 허가 대상. 허가 대상. 그다음 리을번. 녹지 지역에서 끝에 토지 분할한데요. 그럼 토지 분할이 허가받는 대상인 것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런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은 토지 분할, 개발의 시작, 토지 분할부터 허가받아야죠. 또 미음. 관리 지역에서 건축물 울타리 밖에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럼 물건 쌓아둘 때 허가받는 지역,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관리 지역이니까 물건 쌓아두는 게 허가 대상.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3개입니다. 그 다음 4번에 특광사원소는 주상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큰 건물 못 짓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5번 건축법령사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자, 올해는 이 주요구조부 딱 물어볼 차례요.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4번이 정답. 그 사이 기둥, 작은 보, 오개계단 이런 앞에 쓰잘데기 없는 거 붙으면 다 틀려. 깔끔하게 그냥 내기, 바보, 지주. 6번 건축법령사의 1종 근생에 해당하는 것은 하루에 바닥 면적 합계는 400제곱미터래요. 저희가 19회 때 기출문제요. 이런 거 못 맞추면 안타까운 거죠. 그럼 400제곱미터 1종 근생 뭐예요? 소매점. 그래서 소매점, 소지천. 소매점 지역자치센터 1000 미만 1종 근생입니다. 그다음 7번에 다음 지문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쇼. 자, 옳은 게 오늘은 좀 많아요. 이게 옳은 게 몇 개 없다 보니까 틀린 것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갖고 좀 요령을 좀 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거를 조금 늘렸어요. 옳은 게 3번, 4번, 그다음 8번, 그리고 12, 13, 15. 이거 6개가 많습니다. 그럼 틀린 것만 쭉 볼게요. 1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거기서 틀렸어요. 일부 항상 일부. 특광수용 관할구역의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다음 이번에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같은 용도지구 얼마든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3번, 4번은 다 맞습니다.
자,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고시일부터 5년 내가 아니고 3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실효입니다. 그래서 3년. 그 5년은 뭐였어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했다. 5년 내 착수 안 하면, 개발에 착수 안 하면 다음 날로 실효. 그래서 3년, 5년 두 개 구분하셔야죠. 또 6번에 개발행 허가받은 부지 면적 5%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때는 변경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이거 변경허가 이거 엄청 잘 물어봐요. 저번 주에 중간반에서도 계속 변경할 때 허가 받는지 안 받는지 물론 뭐 기억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변경허가 완전 잘 물어본 논점. 그러면 경미한 변경일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경미한 거 아닌 거 확대 그거는 경미한 거 아니죠. 변경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다 줄인다고 그랬어요. 사업기간을 단축,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줄이는 거. 확대는 경미한 거 아니다. 7번에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기반설 설치가 필요하면 기반설 설치 조건부 허가 하면서 이행 보증금도 내세워 할 수가 있는데 누가 한대요? 공공단체. 공공은 절대 보증금 예치가 없습니다. 8번은 맞아요. 9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장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다. 전체 개발행 허가 제한은 3년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2년 연장. 3년에 2년 연장.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도, 지, 기. 도지기. 그다음 10번.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완전 잘 물어본 논점. 절대 중복 지정 불가.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합니다. 그다음 11번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아니고요.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로 해제가 됩니다. 12번, 13번 다 맞아요. 특히 13번 고층 건물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층수는 25층이라도 높이가 얼마예요? 120m. 120m 이상이니까 고층 건물이다. 맞는 거예요. 그다음 14번에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동물원은 다중용 건물에 해당한다. 다중용 건물 문종파는 의숙 5천 이상. 근데 이 동물원은 문화집회시설이라도 다중용 건물이 아닙니다. 제외.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15번은 맞고요. 자, 오늘은 저 기본서 이제 405페이지로 할게요. 405페이지. 기본서 405페이지에 적용대상 행위. 저번주에 건축법의 적용대상물, 건축물, 대지, 설비, 공작물. 그 중에서 뭐 핵심은 건물. 자, 건물에 이제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건축법 적용한대요. 저 적용대상 행위, 그거 다 중요해요. 다 시험에서 완전 잘 물어보는 논점들. 그럼 먼저 건물 건축부터 합니다. 건물을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자, 건축. 자, 이거부터 별표. 자, 건축하면은 5가지 행위 있죠. 신축, 그리고 중축, 개축, 재축과 이전. 그리고 5가지를 우리가 건축한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다 축인데 얘만 이축 그러면 안 돼. 이축이 아니고 이전. 그래서 이거는 용어부터 일단 주의하셔야 돼. 이전. 그러면 신축부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신축. 새로 신자니까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합니다. 새 건물 짓는 거, 새로 짓는다. 이게 원칙적인 신축인데 두 개가 더 있어요.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한다 그러죠.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거. 요것도 신축. 자, 여기서 키워드는 요겁니다. 주된 건물. 그럼 부속 건물, 헛간, 광, 변소 이런 거 있는 땅에다가 주택 같은 주된 건물 지었다. 그것도 뭐가 되는 거냐? 신축. 주된 건물. 이 말이 키워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의 건물을 철거했어요. 또는 재해로 멸실됐어요.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요것도 신축한다 그래. 하여튼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지었다. 이것도 신축. 그래서 자, 신축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요거는 좀 이따 개축, 재축하고 다시 와서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새로 짓는 거, 주된 건물 짓는 거,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는 거, 요 세 가지를 다 신축한다. 그다음 중축, 중축은 증가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 기존의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충수 이런 것들을 늘린다 그래. 늘린다는 게 뭐야? 더 짓는다 그죠? 더 짓게 되면 중축. 그럼 기존 대지에 3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래요. 자, 여기에 옥상에다 옥탑을 더 지었다. 더 지었으니까 뭐야? 중축. 발코니 확장해갖고 면적을 늘렸다. 이것도 중축. 원래 한 층인데 막아서 2개 층을 만들었다. 이것도 중축. 충수, 면적 다 늘어났으니까 2개 층을 만든 것도 다 중축. 그러면 요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옆에다가 한 동을 더 지었어요. 자, 이거는 이것도 중축. 더 지었다니까. 하여튼 기존 건물이 있는데 더 지으면은 다 뭐가 된다고요? 중축. 붙여갖고 더 짓든 떨어뜨려갖고 더 짓든 하여튼 늘어났다 더 짓게 되면은 중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개축은 고칠게, 재축은 다시재. 둘 다 다시 짓습니다. 근데 원인이 달라요. 개축은 기존의 건물을 전부나 일부나 철거해서 종전 규모 이하, 즉 종전 규모로 건물을 다시 짓는 거고요. 자, 재축은 건물의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멸실, 지금 산불 같은 재해로 멸실돼가지고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거, 요거를 재축. 그래서 자, 개축과 재축 뒤에 말 같아요. 그래서 원인만 맨날 바꿔갖고 이거 매일 단골 메뉴 딱 바꿔주니까 이런 거 하나만 확실하게 보면 되죠. 개축은 뭐해서 철거, 악글 졌다 갖고 개철이. 그래서 친구 이름, 제 이름은 한개철입니다. 그래서 개철. 그래서 개축이 철거, 재축은 멸실. 둘 다 종전 규모로 다시 있습니다. 종전 규모. 그럼 이 종전 규모를 초과해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이거는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아예 새 건물 짓는 거. 신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요. 기존 대지에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너무 오래돼갖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했어요. 철거. 그럼 건물이 없는 대지. 자, 여기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짓다. 이거는 다시 짓는 거니까 개축한다 그러는데요. 이왕 다시 짓는 거 종전보다 더 크게 지었어. 그럼 이거는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새 건물 짓는 거죠. 그래서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지을 때 개축이나 재축, 초과하면은 신축. 그러나 이전은 현실적으로 없는데 요건은 또 잘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요건 2개. 첫 번째 요건,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그러면 틀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깁니다. 같은 대지에서 옮긴다. 그럼 이거 다른 대지로 옮겨버린다. 그럼 틀려. 다른 대지로 옮기면 뭐가 돼요? 다른 대지. 건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 건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중축. 그래서 절대 이거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게 아니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좀 바꾼다. 그러면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이런 거 해체 안 하고 건물 옮겨요? 이 건물 옮길 수 있어요? 물론 옮길 수는 있다고 그랬죠. 위에 와이어 같은 거 잡아매고요. 밑에 레일 깔아갖고 1cm씩 딱 옮겨가는데 이러면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돈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이전한다 이런 거 없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거, 해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런 거에서는 이전한다 이런 게 있지 일반 건물은 없으니까 요것만 주요 구조부 해체하고가 아니고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조금 바꾸는 것을 이전. 그래서 5가지. 자, 이게 건축인데요. 이 중에서도 개념이 제일 큰 행위는 당연히 뭐냐? 신축. 새로 짓는 거. 그 다음에 더 짓는 거. 중축. 개축과 재축은 원래 있던 거를 종전 규모로 다시 지니까 현상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전은 뭐 위치만 좀 바꾸고. 그래서 내려갈수록 작아지니까 신축할 수 있다. 중축, 개축 당연히 다 할 수가 있어요. 중축할 수 있다. 개축, 재축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더 큰 거 뭐는 안 되냐? 신축은 또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그대로 신증, 개재이. 그러면 우리 저 국토법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용도구역 배웠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주택에 중축부터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고 그래. 중축, 지읒 이렇게 맞추시라고 그랬어요. 지읒 주택에 중축을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다. 그 말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주택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주택도 신축이 금지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 그 정도로 가장 행위 제한 세게 하는 거. 그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대로 신증, 개재입. 자, 이 중에서 신축하고 재축 두 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맨 이거 신축 한번 보세요. 신축. 건물이 없는 대지. 네, 가로 읽어. 기존 건물이 철거의 동그라미, 멸실 동그라미 된 대지를 포함해서 자, 없는 대지에서 새로 건물 축조, 거기 동그라미 1. 새 건물 짓는 거. 그게 원칙적인 신축. 그런데 하루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 축조, 거기 동그라미 2. 그것도 신축 포함한데 개축, 재축하는 것은 제외. 거기 동그라미 3. 개축, 재축은 제외한다. 이제 그 말의 의미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죠. 그 의미가 뭐요? 자, 맨 앞에 그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철거나 멸실된 대지.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지으면은 뭐다? 개축이나 재축. 이걸 제외한다. 그 말은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졌다. 그것도 신축. 중축, 개축은 읽어보시고요. 재축 한번 볼게요. 재축, 건물이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돼서 그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다시 축조한다. 재해로 멸실돼갖고 다시 지니까 재축, 재해, 맞춰주면 되죠. 그럼 요건. 그 1번은 연면적합계는 종전규모 이하. 그럼 재축할 때도 면적은 늘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면적은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 그 다음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수, 충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 그래서 원칙은 재축도 종전규모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 특례요. 동수, 동그라미, 충수, 동그라미, 높이, 동그라미.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할 때는 해당 동수, 충수, 높이가 모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할 것. 그럼 모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하면 재축할 때는 뭐 하나는 초과할 수 있다. 동수, 충수, 높이의 한 개는 초과할 수 있는 예외를 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는 재해로 멸실되었고 불가피하게 다시 짓는 거니까 예외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동수나 충수나 높이 하나는 초과해도 된다. 그런데 개축은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요. 그게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갑니다. 두 번째 대손으로 하죠. 대손. 대손, 이 건축하고 대손 두 개는 건축 허가 대상으로서 묶어갖고 그냥 한 문제예요. 거의 매년 물어봐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럼 대손은 말 그대로 건물 크게 수선하는 거죠. 자, 의부터 한번 보면 대손이란 건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같은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데 끝부분 중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거기다 비추. 중축, 개축, 재축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별도로 건축법 적용하는 행위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이제 9개 나오죠. 9개. 9개인데 그중에 맨날 1번이 항상 제일 잘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자, 그냥 벽 아니고요. 내력벽. 힘받는 외벽.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여기서 딱 끊고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다. 수선 또는 변경한대요. 그럼 중간에 끊은 이유.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 얼마 이상? 면적에 상관없이 대손. 수선하고 변경하는 것만 얼마 이상? 30 이상.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갖고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증설하는 것은 대손이다. O, X. 5죠. 증설할 때는 면적에 상관이 없다니까 10제곱미터를 증설을 하든 1제곱미터를 증설하든 대손. X가 살짝 들렸어요. 그런데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수선하는 거는 대손이다. 그러면 들리죠. 수선할 때는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자, 요거 같은 게 일단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꼭 9번. 9번이 또 재작년에 신설된 거.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입니다. 외벽의 마감재.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합니다. 그럼 마감재도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수선 변경하는 것만 3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1번하고 9번하고 기준이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오세요. 두 번째 기둥입니다. 자,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딱 끊고요. 또는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다. 수선 또는 변경. 그럼 얘도 역시 증설 해체할 때는 몇 개 이상?
개수에 상관없이 대선. 수선 변경하는 것만 3개 이상. 그럼 기둥 2개를 해체하는 것은 대선이다. O, X. 오, 아니 해체할 때는 개수에 상관이 없다니까 2개를 하든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2개를 해체해도 대손이 되는 거야. 근데 기둥 2개를 변경하는 건 대손이다. 그럼 틀리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래서 기둥 그 밑에 대들보도 같아요. 대들보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밑에 지붕틀 그것도 마찬가지.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래서 기둥하고 보하고 지붕틀 똑같아요.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에 상관없이 1개든 2개든 3개든 관계없이 대손이고 수선 변경할 때만 3개 이상. 그럼 이제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맞출 수 있는 기회. 기둥 하나, 보 하나, 지붕틀 하나 합쳐갖고 3개를 수선하는 건 대손이다. O, X. X죠. 합쳐서 3개가 아니고 각각 3개 이상입니다. 각각 3개 이상. 아이고 국어가 이렇게 힘들어요. 국어가. 그래서 각각 3개 이상. 합쳐갖고 3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5개. 자, 요 5가지는 증설 해체하는 것과 수선 변경하는 것이 다르다. 그 차이점. 그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의 차이가 없으니까 대상을 물어보는 거죠. 5번. 방화벽이나 방화구획 밑줄. 그 방화벽, 방화구획을 방화구조.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라고 그래요. 이 방화구조는 증설 해체를 하든 수선 변경을 하든 다 대선. 또 밑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짬 있죠.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럼 계단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차이 없이 다 대선. 그러니까 그 계단의 이름을 장난치는 거죠. 5개 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럼 틀려요. 계단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5개 계단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 7번 경관지구. 동그라미 경관지구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합니다. 건물의 외부 형태 변경.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해요. 이거는 구조가 아니고요. 건물의 외부 형태를 바꾸는 게 대손이 돼요. 그래서 외부 형태 변경이 대손이 되는 것은 오직 경관지구에서. 경관지구. 요 뭐 방화지구 맨 이렇게 용도지구 이름 또 바꿔갖고 물어보니까 오직 경관지구에서. 그러면 우리 경관지구라는 용도지구는 목적이 뭘까? 경관의 보형성. 경관은 경치죠. 경치를 보하자. 그럼 우리 중심지역 같은데 이런 데는 건물의 외관이 경치에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경관지구는 건물의 외부 형태가 중요한 거니까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 형태 변경도 다 대선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어디서만 경관지구. 그리고 외부 형태 변경이라고 할 때는 담장 변경도 포함해요. 그래서 경관지구에서 건물의 담장을 바꾸는 것은 대손이다. O, X. O. 담장 변경도 대손 허가 받아야 되는데 페인트 칠만 다시 해. 색채만 바꾸는 거. 요거는 또 제외. 색채 변경은 제외. 페인트 칠만 다시 하는 거는 뭐 대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8번에 다가구 주택 밑줄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 밑줄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럼 주택의 경계벽을 튼다 그래요. 빌라 같은 거에서 한 세대가 그냥 한 층 다 쓰게 넓게 쓰기 위해서 경계벽 터버리는데 대손이 되는 것은 2개만.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은 해당 사항 없어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 그래서 9번까지 그 대선 9개 이제 쭉 다 봤고요. 그러면 대선은 절대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건축, 중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갖고 건물의 기둥을 증설하는데 기둥을 늘리는데 높이가 늘어났어요. 건물의 높이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대선이 아니고 더 큰 거 뭐가 되는 거냐? 중축이 돼버리는 거죠. 중축. 그래서 이 대선은 구조를 증설해체 수선 변경,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데 중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요 건축하고는 이제 별개의 행위예요. 대선. 그래서 건축과 대선 이거 하려면은 우리가 좀 이따 볼 건축 허가를 받는 거죠. 건축 허가 대상 행위가 됩니다. 그다음 또 3번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도 별표. 그럼 건축과 대선은 묶어가지고 한 문제인데 얘는 그냥 독자적으로 한 문제. 독자적으로. 그래서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꿉니다. 그럼 우리 저번 주에 건물의 용도 배웠네요. 건물의 용도가 몇 개?
9개 있어요. 29개. 그럼 29개 건물의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꾼다. 경우의 수가 29 곱하기 28. 자, 29 곱하기 28. 그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딱 산수 암산해 보니까 몇 개 나요? 29 곱하기 28. 파바바박. 그래서 812개 나옵니다. 812개.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고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800개가 넘어가는데 그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29개 용도를 다시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에서는 요 시설군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시설군 재편성하는 기준은 하중이라고 그래요. 건물이 받는 힘. 하중이 크면 그만큼 무너질 우려가 크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부터 덜 위험한 거 비슷한 용도끼리 묶어갖고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을 해요. 그래서 이 시설군 앞대가리 따갖고 고대로 외우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 공법에서 앞대가리 외우는 것 중에서 첫 손가락이에요.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자, 악을 졌다갖고 자, 산, 전, 문, 영교, 근주기. 마지막 거 그 밖의 설군은 기타 설군으로 바꿔갖고 군주 그러면은 뭐 그지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군주 기 딱 매듭을 져야 되니까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 그럼 맨 위에 이거 자동차 관련설. 자, 여기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용도의 건물 종류 뭐 있을까? 대표적으로 주차장 있습니다. 주차장.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은 한 5층부터 주차장 수로 쓰죠. 그럼 한 층에 차가 한 500대가 주차가 된다고 그래요. 한 대당 1톤만 잡아도 500톤이요, 500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건물은 기둥이 가장 촘촘하게 서 있습니다. 하중이 제일 크다. 즉, 그 정도로 구조적으로 제일 위험한 건물이다. 그 얘기고요. 맨 밑에 거꾸로 기타 설군에는 동식물 관련설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동식물 관련설의 건물의 종류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축사, 개돼지 우리 같은 거. 우리 저 농어가 주택 시골 같은 데 가면 옆에 슬라브 집을 얹어갖고 제일 허름하게 지어놓는 게 축사요. 그 개돼지 우리. 그 축사 그거 무너졌다. 축사 무너졌어. 어떻게 돼요? 뭐 슬퍼한다고요? 그 동네 잔치 버린다 그래. 잔치 버린다. 그래서 축사 무너졌다. 잔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 막히니까 새우젓 준비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잔치 버리고. 축사가 가장 구조적으로 덜 위험한 거. 그래서 맨 위에 맨 밑에 기동. 이거 보다 보면은 매워져요. 그다음에 산업 등 설군. 자, 얘가 제일 많아요. 운수, 공장, 창고, 위험물, 자원순환, 묘지, 장례시설. 7가지 뭐 대부분 여기다 들어가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기통신설군. 얘는 이름만 알아도 되죠. 전기통신, 방송통신 발전. 2개가 들어가고요. 문화집회설군. 여기에는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소. 영업설군에는 판매, 운동, 숙박, 다중생활설. 이종근세. 그럼 다중생활설이 뭐였어요? 다중생활설. 고시원을 다중생활설. 그래서 여기서 운자는 운수, 여기서 운자는 운동. 그 다음 교육복지설군의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시설. 그래서 요 중간에 3개 설군의 용도. 자, 여태까지 기출문제 보면은 여기서 제일 집중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거 3개만 알아도 그냥 대부분 문제 다 맞춰. 그래서 용도 변경은 이 3개의 설군의 용도만 딱 외우면 90%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요 악을 졌다고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문, 종, 위, 관, 판, 운, 숙, 다, 의, 교, 노, 수, 야. 이게 이제 근데 뭐 자기 편하게 하셔도 돼요. 이거 뭐 노교, 수의, 야동 뭐 이렇게 외우던데 아무튼 뭐 알아서 뭐 편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3개 요거는 이제 핵심. 그다음 근린생활설군은 이름대로 가면 돼요. 근린생활설군이니까 일종근생, 이종근생. 다중생활설은 여기가 있으니까 빼고요. 주거업무설군도 이름대로 주거업무설군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데 교정 및 군사시설이 여기 들어갑니다. 교도소가 주거업무시설군이래요. 이유는 교도소 뭐라 그래요? 큰 집이니까 주거업무시설군. 그래서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자는 교육연구고, 여기서 교자는 교정 및 군사. 그래서 29개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재편성해 놓고 자, 용도 변경하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이종근생을 위락설로 바꿉니다.
자,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이런 올라가는 방향으로 용도 변경 요거를 상위군의 용도로 바꾼다라고 하고요. 이때는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이거는 구조적으로 덜 위험한 거를 위험한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만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내려가는 거. 문화집회를 노유자시설로 바꾼다. 내려가요. 이런 하위설군의 용도로 바꾸는 것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거 아니죠. 덜 위험한 걸로 바꾸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하나 더 있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꿉니다. 이런 같은 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장 변경 신청. 자, 요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종전에 대장의 단독주택으로 써있던 거를 공동주택으로 바꿔주세요. 그것만 신청을 하면 되죠. 그래서 세 가지요. 올라가면은 허가, 내려가면은 신고.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바꿀 때는 대장 변경 신청. 이거 갖고 물어봐요. 맨날 용도 변경. 다음 중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인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외우면은 그냥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시설군 요것만 딱 파악하시면은 한 문제 그냥 맞춰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 4회, 모회 뭐 맨날 나올 거야 이거 용도 변경. 이 작년부터 또 나오기 시작해갖고 한 5년을 또 계속 읽어먹을 거니까 올해 출제 가능성이 거의 100%야. 그래서 어차피 외울 거니까 미리 좀 외워두면 좋죠. 다 틀리고 너는 모의고사에 너는 열심히 물어봐라. 나는 틀려주겠다. 나중에 가서 외우지 말고 미리 외우면은 1년이 좀 편해요. 그래서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이거 좀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의 준용 규정 봅니다. 자,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된다. 이때는 용도 변경한 다음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로 다 변경했는지 검사, 사용 승인도 다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인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돼요. 그럼 이 허가 대상이면 구조적으로 위험하다고 그랬죠. 면적도 500 넓어요. 이거 아무나 설계했다가 폭삭 무너집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 허가 대상일 때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합니다. 건축사가 설계해라. 그래서 이 준용 규정 두 개, 104, 500건.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04, 500건. 근데 104, 500건 하도 하니까 이제 나중에 외워지는데 논점은 대상을 물어봅니다. 104는 무슨 대상이냐? 허가 신고 대상일 때. 500건은 무슨 대상일 때? 허가 대상. 그럼 신고 대상의 용도 변경으로서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가 설계한다. 틀려요.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은 무슨 대상일 때만? 허가 대상. 구조적으로 위험한 허가 대상일 때만. 그래서 406페이지 3번의 용도 변경. 그 옆에 타이틀 옆에 보세요. 이거 20회 초반에 계속 나오다가 중간에 몇 년 쉬었어요. 작년 29회 딱 다시 등장했으니까 하여튼 올해도 뭐 출제 가능성 100%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 그대로 물어볼 거니까 일단 그 밑에 시설군 앞대가리 따갖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다 이제 외워줬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3개 4, 5, 6 그 3개 시설군의 용도 그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맨 밑으로 합니다. 가로 2번. 사용 승인 받은 건물 용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밑에 줄 시군구청장에 허가받거나 신고. 그다음에 줄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거나 신고. 그럼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권자 누구다? 시, 군, 구청장. 절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고 이런 거 없어요. 원칙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한테. 그 옆에 이제 박스에 보시면은 1번 허가 대상은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거. 신고 대상은 하위군 내려가는 방향으로 변경. 바로 3번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만 해주면 되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준용 규정. 자, 이건 봐요. 바로 4번 동그라미 1번에 자,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 밑줄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100동그라미 100제곱미터 이상 경우에 사용 승인은 22조를 준용한다. 즉 사용 승인 받아라 그 얘기고요. 그래서 사용 승인할 때 사자에다 동그라미 사용 승인을 준용한다. 딱 끊고 다만 어쩔 필요 없어요. 104. 그다음 동그라미 2번 허가 대상인 경우 있죠.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옆으로 와서 500제곱미터 500동그라미 5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23조를 준용한다. 23조 건물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 자, 그 규정의 의미는 누가 설계해라? 건축사가 설계해라. 건자에다 또 오네. 500건. 그래서 백사 500건.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기출문제, 그 작년 문제요. 29회. 근데 이 기출문제, 얘가 작년 우리 공법 문제 중에서 난이도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부터 설계, 하여튼 뭐 오만 거를 다 끌어다가 그냥 물어봤으니까 아주 종합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 아주 우리가 딱 싫어하는 문제.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건축주인 갑은 4층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사 이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 1번 뭐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몰라요. 우리 설계 이런 거 몰라. 그 2번 갑은 건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을 신고한다. 그나마 따져볼 수 있는 거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모르는 거고. 그러면 병원은 용도가 뭐야? 건물의 용도 병원은 그거 다르죠. 병원은 의료시설 아니에요. 의료시설을 뭘로 바꾸겠대요? 서점. 그럼 서점은 용도가 또 뭐냐? 서점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근생,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근생. 그래서 서점은 1종근생 아니면 2종근생, 그냥 다 근생이에요. 근생. 그러면 병원을 의료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 그럼 이거 무조건 내려가는 거니까 뭐야? 신고. 그래서 그게 정답. 나머지 다 몰라. 나머지 다 뭐 준주거 지역의 건축 제한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래서 나머지 다 어려운 건데 하여튼 그것만 딱 하나 따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근생으로, 이거는 내려가는 거니까 신고한다. 유일하게.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로 합니다. 3번 적용 대상 지역. 건축법을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건축법은 당연히 우리 국토에 적용하는데, 자, 이 국토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죠. 건축법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한다. 전면적 적용적, 이거는 건물 많이 짓는 곳일까, 조금 짓는 곳일까? 많이 짓는 곳. 많이 짓는 곳은 건축법 다 적용하죠. 그래서 건물 많이 지어갖고 개발하는 도시지역이거나, 또는 저 비도시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거나, 또는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일 때. 동은 도시니까 읍, 저 우리 시골 같은데 읍내라고 그러죠. 읍내, 중심지, 읍내 정도 가야 건물 좀 짓고 개발이 돼요. 그래서 자, 요 세 개요. 도시지역이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거나 동읍일 때,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축법을 다 적용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세 개가 전부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고 그래요. 저거를 제한적 적용적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제한적 적용적에서는 건축법 규정 중에서 딱 6개는 적용을 안 해요. 6개 규정은 적용 안 한다. 그럼 나머지는 적용하는데 6개만 적용을 안 하겠다. 그럼 6개가 뭐냐? 이 적용 안 하는 규정. 그게 논점이죠. 그거를 22회 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면, 자, 전면적 적용적 일단 먼저 봐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박스에 1번에 국토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동그라미 1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동그라미 2. 그 다음 밑에 동이나 읍 동그라미 3. 할투고 셋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밑에 바로 2번 제한적 적용자. 국토법에 따른 도시적 및 비도시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그럼 일단 의미가 뭐야? 그 친절하게 이거 동그라미 1, 2, 3 번호 다 매겨놨죠. 세 개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닌 것. 세 개가 다 아닌 지역에서는 다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법의 규정 중에서 다음에 딱 6개만 적용을 안 한대요. 그 6개가 뭐냐? 그게 논점. 그래서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 도자에다 또 오네. 그럼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였어요? 부적절한 관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접도 의무. 맨날 그것도 저번 주에도 쓰고요. 오늘도 쓰고요. 하여튼 맨날 써요. 맨날. 이거 어떻게 한대요? 다음 과정부터는 요약집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참 그거 다 써놓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자, 아무튼 접도의무.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도자 동그라미. 그래서 1번, 2번은 다 도로 관련 규정이요. 3번은 건축선의 지정. 선자 동그라미. 4번도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선자의 동그라미. 건축선. 5번은 방화지구 할 때 방. 6번은 분할 제한할 때 분. 동그라미 쳐갖고 그 동그라미 친 거 그대로 읽으니까 도도 선선 방분. 자, 여기 뭐 이렇게 외워야죠. 그래서 음악의 음악 도도 도도 선선 방분. 그래서 자 6개 규정은 적용을 안 한대요. 그러면 의미를 한번 따져보면은 자 이거 3개가 다 아니다. 도시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니면 어디겠어요? 저 시골에 면이나 리 농어가주택 한 대 채 있을까 말까 그런 궁벽한 시골이요. 그런 데서 뭐 예를 들어갖고 우리 아는 거는 방화지구밖에 없네. 방화지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용도지구죠. 이 방화지구에서는 건물에 불 붙어도 옆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건물 건축할 때 무슨 구조로 해야 되냐? 내화 구조로 건축해라. 강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노후가주택 한두 채 있을까 말까 그런 시골에다가 방화지구를 정해서 야 노후가주택 반드시 내화 구조로 건축하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개 규정은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 규정들 이제 우리 앞으로 하나씩 다 배워나갈 거예요. 도도, 선선, 방분 6개만 적용 안 합니다. 그럼 이거 이외에 나머지 건축법의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는 거예요. 딱 6개만 적용을 안 하니까 건축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 여기에 표현하죠. 자, 여기까지가 건축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자, 우리나라에서 뭐 할 때 적용하는 법이요? 건물을 건축, 대선,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는 법이다. 그래서 쭉 넘겨보시면 417페이지로 합니다. 자, 417페이지로 와보시면은 그 2장의 제목 건물의 건축. 자, 그 파트가 우리 건축법의 이제 핵심 제도가 되죠. 핵심. 저희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자, 얘가 건축법 11조 우리 건축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한 문제도 아니에요. 매년 2문제요. 작년에도 2개, 재작년에도 2개. 아주 꼬박꼬박 2문제씩 출제가 되는 건축법의 핵심.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건물을 건축하고 절차, 건축한 건물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기준까지. 자, 크게 이렇게 3가지 체계로 이전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건축허가가 핵심인데 허가를 받는 것도 절차 중에 하나니까 일단 건축 절차 먼저 한번 보죠. 건축 절차는 저 433페이지로 잠깐 가보세요. 433. 그 위에 건축 절차 그거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건축주. 그래서 건축주가 직접 건물 짓고 그런 거 아니죠. 건축주는 뭐만 있는 거예요? 땅하고 돈. 잘 부르는 사람. 하여튼 땅하고 돈이 있는 사람. 이 건축주가 건물 짓기 위해서 돈 갖고 계약합니다. 그럼 건축주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가 이제 건물 어떻게 설계하는 거예요? 건축법에 맞게 멋진 디자인으로 설계. 그래서 설계는 건축사가 합니다. 그러면 설계도면 첨부해서 건축주는 허가권자한테 제가 이러한 건물 건축하려고 하니까 허가 내주세요. 건축 허가부터 신청.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맞으면 허가 내주겠죠. 허가를 받으면 이제 이 설계도면에 그려진 건물 공사할 수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 건축주는 제가 몇 월 며칠자로 착수합니다. 반드시 뭐부터 해주는 거냐? 착공 신고. 요거부터 하고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이 공사하는 것을 시공한다 그래요. 공사의 시행. 그래서 건축주하고 계약을 한 시공자, 건설회사가 공사하죠. 그럼 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할 자, 감리자 지정해갖고 감리자 감독하에 공사해요. 그럼 감리자 누구 정하겠어요? 설계도면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니까 설계한 건축사 그대로 감리자로 정하는 거죠. 일반적. 그래서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자. 자, 요 4명을 싹 묶어가지고 건축 관계자. 건물 건축과 관련된 자. 건축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다 누가 정한다고요? 건축주가. 다 지동 갖고 계약해 갖고 다 지정. 그래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가 공사.
뭐 건물 짓는 공사는 몇 달 지나면 끝나요. 그럼 이제 공사 다 끝났으면 허가 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뭐 준공 검사 받는 것을 사용 승인.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받고요. 사용 승인 떨어지면 이제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건축 절차. 그 우리 시험에서 절차를 물어보고 그런 건 없다 그랬죠. 그냥 절차만 파악을 하라고 한번 본 건데, 자, 이 중에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건축허가. 요거 못 받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부터 떼어갖고 언제 누구한테 와서 허가 받는지 싹 보고요. 허가 받아갖고 공사 끝났다. 뭐를 또 받아야 되냐? 사용 승인. 떨어져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허가 받아갖고 공사, 승인 받아갖고 사용. 이게 핵심 절차인데, 이거 우리 저번 주에 뭐 할 때 봤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국토법에서 지정되죠.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효과 핵심.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지정한 목적. 돈 내라고 지정하는 거죠. 돈 내라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을 내죠. 그럼 누가 돈 낸다고 그랬어요? 오늘 확인학습에도 다 나왔죠.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라, 돈 내라고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그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받죠. 건축허가 받으면 특광사원수가 2개월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얼마 내라 딱 부과. 그럼 납부자는 언제까지 내준다 그랬어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납부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고, 납부자는 공사 다 끝나고 뭐를 신청할 때까지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만 납부를 해주면 된다. 괜히 물어봤다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절차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뒤로 오셔갖고 417페이지. 건축허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 결정,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사전 결정은 미리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뭐를? 먼저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결정해달라고 신청하죠. 그럼 이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실익은 어디에 있을까? 땅 사기 전에. 땅부터 덜컥 사놓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받으면 낭패죠. 땅 산 거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땅 사기 전에 제가 이 땅에다 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미리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사전 결정 신청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허가 대상인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땅 사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물 건축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즉 허가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결정해달라고 신청해요. 누구한테 신청해요? 당연히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쭉 내려옵니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자,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에 신청을 받으면 건물의 입지, 규모, 용도 이런 것들 사전 결정해서 신청한 자에게 알려준다. 즉 먼저 허가 내줄지 안 내줄지 결정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게요. 사전 결정해서 알려줬어. 그날부터 돈 모기 시작하죠. 하루에 500원씩 모아갖고 20년 지나갖고는 땅 사갖고는 건축허가 신청. 허가 내줘야 안 내죠? 그건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사전 결정에서는 핵심 가로 4번입니다. 실효. 사전 결정 신청한 자는 그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별표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 그렇죠. 건축 허가 신청이 되고 이 기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실효입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은 2년 내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줄게요. 허가권자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유효기간 몇 년? 2년. 그래서 약속 왜 2년이요? 약속은 2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거 2년 갖고 물어보는 게 22회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28회 때 재작년에는 완전 어렵게 물었어요. 2년 내 착공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이 실효된다. 그렇게 착공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건축 허가 땅 사갖고 허가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2년 내 착공 신고하지 않으면 해갖고 그 당시에 다 틀린 거예요. 2년만 보고. 그래서 참 이제는 다 오만 거를 다 바꿔줘. 그래서 2년 내 착공 신고가 아니고 뭐를 신청해라?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 건축 허가 자, 그거부터는 좀 쉬웠다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